제가 인사행정, 인사조직 강의를 한참 전에 2017년인가? 2018년까지 하고 한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교재를 싹 새로 최근에 샀거든요. 개정이 많이 됐어요. 개정이 많이 됐는데 뭐 사실 조직이론은 그렇게 크게 바뀐 내용이 없죠. 이론은 바뀐 게 없는데 제도들은 조금 뭐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인사행정도 사실 크게 변화한 내용은 없어요. 기본 골격은 비슷한데 뭐 이제 최근에 좀 강조된 것들을 기본 교과서에 이제 많이 이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022년이랑 2021년 판 교과서를 좀 샀는데, 일단 그 인사조직을 뭐 따로 공부하신다는 게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행정학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사조직 대비하시니까 인사행정 파트랑 조직론 파트를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주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 조직이론은 잘 써진 책, 그 다음에 인사행정은 한 2권 정도, 한 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교수님이 강조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데 요 교과서에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2권 정도 이제 읽으시면 좋은데 그러실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그 교과서를 조직론은 한 3권, 인사행정은 한 4권 정도 해가지고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최근에 인사조직 출제 문제 말고 뭐 인사행정이랑 조직이론 파트는 5급 공채 행정학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전반적인 경향을 봤을 때 그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요거 한 파트는 지금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많이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이제 요약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요렇게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은 읽어서 커버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쟁점은 짚어드릴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쟁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오늘 주제가 이제 현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보시면 크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제 성과 관리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관리죠. 이미 기출 문제에 다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고 가실 건데, 제가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제가 예전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중요한 쟁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대학 모의고사 자료 같은 거 참고를 해가지고 좀 드릴 건데요. 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제도랑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 같은 데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특정 교과서에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파트들은 제가 요렇게 출력을 복사를 해서 드릴 거고요. 웬만한 쟁점은 가급적이면 이제 요약이라기보다 요약된 자료를 드리니까 이게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답안을 쓰실 때 충분히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원문을 이제 그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제가 중요한 키워드라든가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강조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요약 자료를 따로 드릴 건데, PPT 자료를 제가 첫 시간이라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진도는 제 생각에 인사행정을 한 4회 정도 하고 조직이론 파트를 한 3회 정도 할 건데, 부족하면 좀 시간을 좀 늘려서 우리가 일요일날 하니까, 일요일날 뭐 다른 일정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녁에. 그래도 시간을 한 1시 반이나 이렇게 땡겨가지고 조금 늘려서 어쨌든 7회에 끝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쟁점 보시면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이거 드렸는데, 기출문제는 뭐 준비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다 파악하셨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랑 아직 공부가 충분히 돼 있지 않으셔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요새 이제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오고 출제 경향은 어떻고 문제를 물어볼 때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지. 요새는 제가 보니까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인사조직론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한 문제는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잘 안 주고 구체적으로 쟁점을 쓸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쟁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 답안 쓰기에는 답안 쓰기에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쟁점을 정리를 안 하면 쓰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죠. 자, 그 현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오늘 하실 부분은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인사행정이나 그러니까 인사행정 파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흐름을 보시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개방형 임용제라든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든가 뭐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런 각각의 그 쟁점할 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하시되, 일단 전제로 기본 강의는 뭐 들으셨으니까 대표관료제가 뭐고 우리나라 대표관료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균형인사 정책의 주요 내용이 뭐다, 이런 거는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뭐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나갈 거예요. 자, 중요한 쟁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는 그래서 오늘 가서 꼭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보세요. 제가 일단은 인사조직론이랑 최근이래 봐야 인사조직론 파트가 출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2년 인사조직론 문제랑 그 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법고시랑 5급 공채에서 출제된 그 인사조직론에서 출제된 쟁점이랑 관련된 문제만 간단하게 같이 첨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도 나갈 때 자료에서는요, 그 인사조직뿐만 아니라 그 행정학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나왔던 쟁점도 출제 다시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2010년도에 나왔으면 그게 뭐 10년 후에 다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진도 나갈 때는 그 예전에 5급 공채나 입법고시에서 출제됐던 인사행정 파트, 그 다음에 조직이론 파트 문제도, 기출문제도 이제 참고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쟁점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로 보실 거는 그래서 크게 인사행정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건데, 그 연대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요. 자, 이런 문제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그 행정학 문제 경향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문제는, 큰 문제는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인사행정 환경 변화의 특성이랑 그 다음에 바람직한 변화 방향, 그 다음에 뭐 개혁 방향, 발전 방향, 이런 거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 해도 이게 지금 사실은 2번, 3번, 4번이 큰 흐름 변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사관리에서 그 성과, 자, 전략과 연계한 성과 관리를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성 관리 강조하는 거. 그래서 다양성 관리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권기현 교수님 그 행정학 개론, 그 행정학 책 보시면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균형 인사 정책이랑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자,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공직에서도 이 유연근무 제도가 도입이 된 지 한참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연근무 제도 같은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인사행정의 환경 변화랑 그 다음에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전반적으로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3페이지 보세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자, 교과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것도 쟁점 위주로 좀 그 서술이 된 교재인데, 그 이제 하회수 교수님 외에 다수가 공저한 교재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인사행정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챕터를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요약판인데요. 인사행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크게 자 보시면 전문성 강화, 그 다음에 과학성 중심의 인사행정, 그 다음에 이제 민주성은 이 그 다양성 관리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관료제 내용이랑. 그래서 크게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근데 요거 제 생각에는 요런 방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사조직 기출 문제를 보니까 요 챕터의 내용과 관련돼서 그 반영을 해서 누가 출제자가 이미 출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어디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만, 인사조직론 문제 중에서요. 잠깐만, 기출문제 프린트 잠깐 보세요. 이게
자, 2페이지 보시면요.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2020년 인사조직 문제에서요. 제2문에서 대표관료제를 물어봤는데 대표관료제의 장점과 한계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균형 인사제도를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두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향후 정책 대상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신규 또는 확대 적용해야 될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 있죠. 자, 요 쟁점 보시다 보면, 자, 요 쟁점을 보시다 보면, 그 관련된 그 출제자가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자, 5페이지에 자, 인사조직 2016년 인사조직 기출문제 보시면요. 제2문에서 다양성 관리 정책. 자, 다양성 관리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물어봤는데 다양성 관리 관점에서 자,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이랑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의 개념 유형 중요성 물어봤고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성 관리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고 자,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제 출제됐죠. 그죠? 자, 요거랑 이제 관련된 쟁점들인데 자, 일단 이 첫 번째 쟁점은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강의할 때는 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그 3페이지에서 인사개혁의 기본 방향 보시면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인사비전 2045라고 2016년도에 인사혁신처가 인사비전 2045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만 하시는데 너무 두꺼워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2016년도에 2045년까지 미래를 예측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인사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인사행정 개혁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권한부여랑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행정학 최근에 교재 교재 개정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동경제학 내용 반영된 거 아시죠? 새행정학 3.0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행동과학의 기초에서 공무원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사체계 수립. 요거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자, 다문화 사회 진전에 대응해 자, 다양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인사행정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자, 교수님들이 자, 우리 뭐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사행정 개혁에도 이제 이런 방향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다양성 관리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파트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 인사행정의 변화를 예측하는 인사비전 2045를 발간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자, 그러니까 2016년도였으니까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인사 비전을 자,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 그다음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관리, 인사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자, 행정학 기출문제도 보시면 이런 문제 항상 물어볼 수 있죠. 앞으로 인사행정의 그 행정 변화,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인재상,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갖춰야 될 바람직한 역량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따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환경에 적합한 공무원의 인재상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길잡이형 인재. 뭐 길잡이형 인재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셔도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둘째. 자, 융합, 협업형 인재. 자,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을 추구해서 자,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기존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정보조합형 인재.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교감형 인재. 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어디에 활용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직한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바람직한 인재상 같은 거 물어볼 때 요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큰 공통점. 자, 공통점은 미국이라든가 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인사혁신처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방향을 봤을 때 앞으로 인사개혁의 큰 방향은
조직의 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 공무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측면, 전문적, 감성적,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 자, 이를 위해서 인사행정의 전문성, 과학성, 민주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이제 성과 관리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성과 관리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인사 정보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자, 인사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새 뭐 증거 기반, 데이터에 기반한 뭐 행정 관리 뭐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요새 이제 그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영 관리 기법이요. 사실은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역량 면접, 역량 평가 이거 전부 다 기업에서 발전된 평가 기법이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방법, 인사관리 기법은 요새 그 경영학 분야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그 역량 면접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째에서는 이제 공무원의 성과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방형 임용이라든가 자, 요런 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경력관 제도 도입된 거 아시죠? 전문직 공무원 제도, 전문 경력관 제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자, 일반직 공무원이랑 이제 순환보직을 시키지 않고 그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 등등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자, 그런 제도들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자, 다문화 사회에 요구하는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 다문화 사회에 요구하는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 관료제 점점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개혁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요소를 이제 가미를 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가미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늬만 직위분류제고, 자, 이제 개념, 뭐, 직렬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뭐, 직군이라든가 이런 개념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직위분류제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인사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계급제랑 이제 직위분류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급제 원칙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뭐, 계급제가 거의 뭐, 99%는 넘었다.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현대행정에서는 뭐예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 행정가 중심이고 폐쇄형 임용을 하는 데다 신분 보장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하기도 어렵고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을 강하게 해주니까 자 이제 경쟁에 노출되기도 어려워요. 폐쇄형 임용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자, 전문성 강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계급제랑 직업공무원제 전통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직위분류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은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직위분류 요소를 도입하는 거,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직위분류제의 개념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 사실은 명맥만 유지할 뿐 자, 전반적인 공무원의 인사관리, 승진, 전보, 보수 여전히 계급제에 따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위분류제 방향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자, 이제 실질적인 직위분류제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계급제의 관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 전면적이고 급격하게 이제 도입하려는 과거의 노력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그 직위분류제 도입 방안을 이제 하나의 쟁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직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자, 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직위분류제의 그 도입,
자, 요게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고위공무원들의 과거의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정책의 전문성과 대응성이 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는 거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해서, 자, 이제 사전에 역량평가를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계약 등 평가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적격심사제도 도입이 됐죠. 그래서 성과를 강조하는 실적주의 요소가 강화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성과자 관리 문제가 행정학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이제 적격심사제도.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노 프로블럼. 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저성과자 문제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개별 제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자, 이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해요. 고위공무원단. 우리나라 이제 4급 이상 공무원은, 자, 4급 이상 공무원은 뭘 하죠? 자,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요.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로 적용되는 거 아시죠?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해서, 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매우 우수, 보통, 자, 미흡, 자, 매우 미흡. 보통 이렇게 5단계로 평가죠. 자,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연속으로 받게 되면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매우 미흡, 최하위 등급 평가를 1년, 이게 요건이 있는데 법적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1년 또는 2년 이상 연달아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자, 적격한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이제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그 인사혁신처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인데 고위공무원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나면 장관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제 고위공무원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예요. 자, 원래는 신분 보장이 되죠.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일반직인 경우는 정년까지 신분 보장이 되는데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이니까 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적격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아시죠? 온정주의적인 문화 때문에 저 적격 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저 적격 심사해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과평가 등에서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지금 운영 현황이랑 그다음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직위제도. 자, 개방형 직위제도도 자, 이제 공직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자, 이제 성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공모직위제랑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직위제 있죠. 그래서 자, 특히 이제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인사조직론에서 시험 보실 때는요, 물론 행정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인사조직 파트에서는 특히 인사행정 제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현재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쓰시려고 하시면 결국 문제점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제도, 자,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제도 현황을 보시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때의 문제점이랑 그다음에 자, 문제점을 아시면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추론에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현재 제도랑 현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인사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개방형 임용제도 그냥 개방형 임용제 뭐 폐쇄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장점 단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공모직이제,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거. 자, 민간 전문가도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 하나 있어요? 경력 개방형직이 있죠. 민간 전문가들끼리만 경쟁해서 오는 게 있어요. 자, 왜 그걸 도입했겠어요? 왜? 이 개방형 직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민간 전문가가 임용이 많이 안 되죠. 유능한 사람들이 잘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해서 민간 전문가들만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쓰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외부 전문가가 많이 안 온다는 게 문제죠. 많이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통계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최근에 통계 자료가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간 2000년이죠.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을 해서 그동안 이제 개방형 임용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수 민간인 출신이 몇 명인가? 몇 프로인가? 30% 정도? 3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걸 보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가 도입이 됐다.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자, 특히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의 경우는요,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순환보직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장기간의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때 이슈에 맞게 필요한 전문가를 이제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 분야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데, 자, 이거를 오랜 시간 양성을 해서, 내부에서 양성을 해서, 자, 기대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 임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자, 최근에 이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공부하셨을 거예요. 개방형 임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실 임용의 가능성이 높죠. 도입 취지 자체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을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개방형 임용을 하게 되면 이 선발 절차가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낙하산이라든가 정치적인 임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개방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이 개방형 직위를 급하게 확대하거나, 자, 채용심사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면 유능한 인재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정실 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행정 제도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들 보실 건데, 자, 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전문가의 임용률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도를 도입해서 20년 넘게, 아까 2000년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임용률이 낮다는 거죠.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실제로는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료 드릴 건데, 실제로 임용이 됐을 때 임용 비율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요. 대부분 이제 기피 부서나 한직으로 발령을 많이 해요. 한직에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자리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민간 전문가 활용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될 건데, 이제 적합한 지위를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확대 비율을 얼만큼 넓힐 거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 자, 요런 것들 쟁점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인사행정,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제도가 역량평가제도죠. 역량평가제도. 자, 과학적인 이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게 거기 보시면 인사권자의 주관이나 직관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능력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강조돼서 도입이 된 게 현재는 역량평가랑 이제 채용 면접 분야에서 역량면접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요. 자,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에서 자, 역량평가센터법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제도는 지금 이제 고위공무원단뿐만 아니라 과장급 이상은 역량평가 제도를 하고 있죠.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가 전반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역량 개념이 중요하죠. 역량 개념이 중요해요. 역량이라는 게, 자, 조직에서 성과가 높은, 자, 고성과자가 보이는 차별화된 행동 특성을 이제 역량이라고 하고, 이 역량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역량평가제도랑 그 다음에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예요. 근데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는 뭐 사실상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역량평가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 전에요. 이제 역량교육훈련을 받아요. 역량교육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 이 고위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평가해서 통과를 해야만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시겠죠. 합격하시면. 자, 그러니까 이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을 때, 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실제 담당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주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 명의 평가자가 관찰을 해서 다수의 전문적인 평가자가 여러 명이 평가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이거를 이제 실제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객관성과 타당성이 이제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실 건데, 그래서, 자, 이 역량평가 방법이, 자, 거기 이제 개념이 쭉 나와 있죠. 자, 타당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자, 도입이 됐고, 자,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과학적인 이제 인사관리 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이제 인사분석 기법.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인사관리 기법들도 대부분 요새 이제 기업에서 발전되고 있는 이제 과학적인 그 뭐라 그러지? 인사관리 기법들을 많이 그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사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자,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조직에 축적된 인사관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인사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봐주세요. 행정 조직에 축적된 인사 자료와 정보, 자, 공무원들의 학력, 자, 공무원 전공, 그 다음에 역량평가 결과, 그러니까 이제 근무성적 평점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았던 역량평가 결과라든가, 근무성적 평점 자료를 독립변수로, 이제 통계 데이터로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 성과를 종속변수로 해서 이제 통계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의한 변수가 나오겠죠. 중요한 변수.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역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업무 성과가 높더라. 자, 주로 이제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업무 분야에서 성과가 높더라. 자, 이거를 과학적인 통계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성공 사례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변수를, 이런 과학적인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사관리를 하는 거. 자, 구글사에서는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자, 거기 그 사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 인사 관리가 고위공무원단뿐만 아니라, 자, 중하위직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이나 교육 훈련 성과 평가 등에도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것도 봐두세요. 자, 이미 이제 인사행정 강론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등장했다는 건 인사조직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런 내용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에서 발전한 건데 이 면접할 때, 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역량 면접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문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 지문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스타 면접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 정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기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자, 승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과학적인 인사를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런 스타 면접 기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래서 거기 각주 보시면, 자, 이 스타라는 게 이제 그 약자를 딴 거죠. 공무원한테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자, 어떤 활동,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과학적인 면접 기법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면접 기법을 활용해서 인사관리에서 과학성을 높이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제가 오늘을 말씀드린 게 큰 흐름을 방향을 보시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가 이제 채용 시험과 관련된 쟁점 같은 거 볼 때 구체적인 내용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요. 자, 민주성을 위한 인사행정 개혁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자, 이제 기회균등과 민주성과 이제 대응성이, 자, 민주성, 대응성, 뭐 대응성도 민주성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공직의 기회균등과 이제 절차적 민주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 기회균등이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되려고 하면 이제 대표 관료주의 이념이 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균형 인사 정책 내용을 자 이미 기출문제에서 물어봤지만 제가 아까 자 이 교재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균형 인사가 지금 사회적 소수자, 이공계, 지역 인재 등의 비율을 설정을 하고 자 이들에 대해서 공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 프린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린트에서 잠깐만 보고 계신 프린트에서 뒷부분에서 보실 거긴 한데 표가 어디 갔지? 자, 맨 마지막인데 봐요. 2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자, 한국의 균형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양성평등 그다음에 장애인,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자, 이공계 저소득층. 요렇게 지금 균형 인사 정책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인사조직 파트 공부하실 때는 어디랑 친해지시면 되냐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가면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일단 요약을 해서 드릴 거긴 한데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현재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설명드릴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지역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아까 그 뭐 인사 비전 뭐 이런 자료 인사혁신처에 가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그 올해 그 각 부처마다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해요. 업무 보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보도 자료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뜨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학술적인 내용은 아닌데 요새 올해 인사혁신처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조직론 그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주요 관심 사항이겠죠. 거기 보시면 아주 실무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한다라든가 개방형 임용을 확대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9급이랑 7급 공무원 지원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모집에 있어서 적극적 모집이라든가 그 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그다음 보수가 너무 낮아서 뭐 지원율이 떨어진 거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대책, 인사혁신처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니까 이론과 관련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자,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그 5페이지 와 보세요. 그 아까 기출문제에서 보셨죠. 우리나라 이제 균형 인사 정책에서 두 가지 제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분야를 제시해 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최근 들어 다문화 인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자, 지역 인재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과학, 이공계 인사라든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문화. 자, 다문화 인구에 대한 그 균형 인사 정책 분야도 그 확대할 그러니까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전체 초중등 학생의 2.2%고 이제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자, 균형 인사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 이미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현재 균형 인사는 공직의 채용에 초점이 있지만, 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요, 주로 이제 채용을 할 때, 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지역인재라든가 장애인을 몇 프로까지 채용을 할 거냐의 문제지만, 이미 승진이나 성과 관리에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성 관리자 임용,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임용을 할 때는 임용보다는 뭐예요? 관리자 임용을 할 때 비율을 중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성과 관리 등의 인사 관리에도 이제 확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인구가 공직에 진출을 하게 되면 다양성 측면에서, 자, 행정의 혁신과 창의적인 공직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라든가, 자,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자, 예상되는 문제점. 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균형 인사 정책을 추구했을 때, 혹은 다양성 관리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인구가 공직에 진출을 한다. 자, 다양성을 확대해서 이렇게 되면, 자,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의사소통 문제도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출신에 대한 균형 인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채용뿐만 아니라 임용, 채용뿐만 아니라 전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성과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이제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균형 인사 정책을. 그래서 다양성 관리는 이제 새로운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니까, 자, 다양성 관리의 개념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 표 내용은 제가 인사혁신처 자료 제도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핵심은 그거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인사조직 아까 기출문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제도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자, 고위공무원 여성임용 목표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인재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쟁점은 뭐냐면, 자, 이미 기출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균형인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표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역차별 문제죠. 실적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거랑 역차별 문제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역차별 문제, 실적주의 원리 훼손하는 거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이 실적주의 원리랑 대표관료제 원리가 상충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균형인사 정책을 안 할 건 아니에요.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화할 거냐. 자, 그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제 고위공무원 여성임용 목표제의 경우, 자, 이제 형식적인, 이제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나 기회균 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민주성만으로는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이 되죠.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는요, 자, 고위직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채용을 했을 때, 이제 시험을 봤을 때 합격생 비중 보면 여성 합격생의 비율이 30%가 이미 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의 비율이, 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고위공무원 여성임용 목표제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다? 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쟁점은, 자, 이 실적주의 원리랑 이 대표관료주의가 조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이제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 자,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걸 30%까지 할 거냐, 20%까지 할 거냐. 자,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자, 실적주의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 신중한 목표 설정. 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역량 검증. 자, 이제 할당제를 적용을 해서 20%, 30%를 뽑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역량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검증. 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인재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방 인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방 인재 추천 채용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실질적인 기회균 등을 강조를 하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부 지금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면 이 큰 흐름이 이제 각각 주요 쟁점에 개별적인 쟁점에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보실 게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자, 지금 1페이지에 잠깐 문제 보세요. 1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자, 과거에 행정고시에서 이미 출제가 됐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자, 현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근거했을 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와 특징.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이 자, 이제 인사행정의 구체적인 활동에 적용된 대표적인 제도나 사례를 통해서 자, 적실성이나 한계를 논해라. 이런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밑에 3번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요.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잖아요. 자,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와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자,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제도나 사례를 통해서 적실성이나 한계를 설명해 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고대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요. 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2번 문제 보시면 전략적인 인사 관리 측면에서 여성가족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성 정책들이 자, 정부의 성과와 연계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요인들을 기술하라. 뭐 이런 문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개념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고 관련된 제도가 뭐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는 그 관련된 챕터를 아예 드린 게, 요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처럼, 이런 식으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가 뭐냐, 의의가 뭐냐,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량 평가 제도나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보실 건데, 구체적인 제도에서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사실 뭐예요? 성과 관리야, 성과 관리. 성과 관리 공부하셨죠? 조직 이론 할 때. 성과 관리. 자, 이 성과 관리 자체가 뭐예요? NPM에서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적용한 거죠. 정부 조직도 기업처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적용한 게 성과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첫 단계가 뭐예요? 전략계획 또는 전략기획하죠. 첫 단계. 자, 전략계획을 해요. 그래서 자, 수합 분석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거 입법 고신 거 어디서 물어본 적 있지 않나요? 자, 그 조직의 전략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예요? 거시적이고 자, 조직 전체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조직 전체.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실국 단위로 1년 단위의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성과 목표란 성과 측정 지표. 자,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을 하죠. 이거랑 관련된 게 BSC죠. 그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평가를 해서 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인센티브랑 연결시키는 거. 이게 성과 관리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기법이에요. 전략 기획도 자, 기업의 경영 기법이에요. 그런데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 조직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자, 인적 자원 관리를
연계하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죠. 그죠? 목표는 뭐예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조직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이랑 인적 자원 관리를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거기 7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 조직의 전략,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연계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사 관리랑 비교를 하시면 쉬워요. 자, 이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전통적인 기존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개별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관점이고, 자, 이제 단기적인 관점의 한계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개념이랑 특징을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요. 개념은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목표는 행정학에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전부 다 이제 성과관리랑 연계된 거예요. 그리고 전략 개념이 나오면, 자,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전략적인 계획이잖아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전체 관점에서 5년 단위에, 자, 중기라고는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거야.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과관리랑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정의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뭐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했는데, 이제 권기현 교수님 교재를 보시면 조직의 목표, 성과 달성을 목표로, 자, 개인과 조직이 일체성을 가지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는데, 자, 저는 그 외국 학자가 정의한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조직의 전략과 목적을 반영해서 전략 기획 과정과, 자,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조화시키는 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중요성은 결국은 조직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그 다음에, 자,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간의, 자, 기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성과를 높이고, 자,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본의 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특징을 뭐 기출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특징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특징. 자, 그 표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사행정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죠. 기존의 인사행정, 인사관리 방식과. 자, 분석의 초점이 이제 전통적인 인사행정은 이제 개인의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 자, 미시적인 측면의 인사관리에 초점을 두는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인적자원 관리 활동 전반과 조직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자,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 활동 각 단계, 자, 모집부터 채용부터 교육 훈련, 자, 근무 성적 평정, 자, 모든 단계, 인적자원 관리의 모든 단계의 활동과 조직의 전략을 연계시켜서 성과를 높이려는 활동이다. 그래서 기존의 인사행정이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부분 최적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채용, 교육, 훈련, 평가, 보상과 같은 인사관리, 자, 인사관리의 모든 단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보시면 이제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의 차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전략 수립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개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구성원의 자율성이라든가, 자,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이런 것도 강조되겠죠.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해서 특징을 쓰실 수 있으면 될 거고, 자, 문제점이랑 발전 방향은 이건 이제 권기현 교수님 교재에 자, 서술되어 있는 건데, 자, 제가 이거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과관리. 자, 이거 전략계획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물어보면 스왓도 마찬가지고 BSC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기업에서 강조된 경영기법을 적용한 거예요.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왜?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랑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자, 9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출제됐던 이유가 결국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참여 정부 때 이루어진 대부분의 인사개혁들. 자, 이거 피셋 제도, 개방형 직위제,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여러 가지 개혁 제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제도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개방형 임용제, 자, 이제 민간 전문가 채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성과급제 도입한 거.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 한계는 뭐 때문이에요? 기업에선 성공적이었지만 공공부문에 적용할 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구체적인 제도를 하나 가지고 쓰시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쓰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은 뭐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서는 자, 아주 그 정합성이 높지만 공공부문에 적용했을 때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 먼저 보시면요. 자, 정부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할 때 인력자원 관리 시스템은요. 자, 민간 부문에 비해서 경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법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법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이렇게 신축적이고 유연한 인적자원 관리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 문화도 다르고. 자, 이러든 법적, 정치적이고 이제 공공 부분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자, 민간 부분의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그 혁신적인 문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뭐 대부분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자, 미국의 인력관리 계획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인 현실과는 괴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우리 뭐 개방형 임용제도도 마찬가지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을 한 건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공직 분류 시스템 자체가 다르죠. 자, 미국은 이제 직위분류제 전통이 강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의 바탕을 둔 우리나라와는 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인력관리 계획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부처라든가 공무원 개인의 인지도나 이해도가 낮다라는 것도 문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방향에서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발전 방향.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8페이지랑 9페이지 내용은 이제 과거에 그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활용하는 건데,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는 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참고 논문에서 이 논문을 쓰신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각주에 있는 논문 내용을 요약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사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사개혁 제도들 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전문성과 역량을,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 자, 개방형 직위제도, 그 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 전문직 직위제도, 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런 제도들 전부 다 이제 성과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예요. 자, 맨 밑에 보시면 보수 합리화 관련돼서 성과주의 연봉제 강화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뭐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제도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관련된 제도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양성 관리부터 보실게요.